오늘 강사님 저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저희 상담 창립을 좀 축하해주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인천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이세요. 우리 이회수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감사의 인사 좀 서로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국명사원과 MOU 체결을 맺고 있는 인천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제 김만석 교수님은요, 제가 앞서 여러 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심리학계, 명상계의 정말 독보적인 분이시고요.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한국명상학회 이사로도 계시고 저서로는 과학명상, 마음을 여는 명상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동국명상원하고 엄청난 인연입니다. 몇 번을 이렇게 미루면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회의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모이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파워포인트 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라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제목을 과학명상 원리와 실습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 매체들에서 제가 이미 TV라든가 그리고 BK나 BBS 이런 데서 말씀 많이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좀 이제 보신 분들은 한 얘기 또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미 당연하게 널리 알려져 있겠다 싶은 것들은 좀 빼고 그리고 이게 좀 새로운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건강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대중화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네. 엄청나게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양의 얘기다. 특히 미국의 얘기다.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사실 명상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지만 마치 떡이나 한복이나 김치나 이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별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서양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돌아보면서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우리 딸아이가 얼마 전에 귀국을 해가지고 보름간 집에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차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바로 그 다음날 2만원 박스를 보냈어요. 자가격리 고호물품. 그 중에 보니까 쌀 4kg, 고추장, 된장, 간장,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깡통에 들은 이런 것들, 파우치 형태로 만든 음식들, 라면, 위생용품 이런 것들이 잔뜩 한 10만 원씩 들어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인데 하고 그전에 몰랐다가 외국에서 코로나 잘 대응하는 나라다고 자꾸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보는 것처럼 명상도 사실 최근에 과학명상은 그런 현상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보면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비율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명상 전통이 최소한 2000년 이상 되는 그런 나라임에도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명상은 미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고 있다. 그래서 거꾸로 수입을 하고 있다. 명상을 과학화라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현상.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그 교육계의 수용 이 부분, 그거 제가 교육계에 있으니까 관심이 많은데 이미 그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마인드풀니스라는 과목으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작년에 시작했는데 내년까지 2년 프로젝트로 370개 학교, 정부에서 선정한 겁니다. 370개 학교에 미완훈련과 호흡훈련, 마음챙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마인드풀니스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시범 실시해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영어, 수학, 화학, 과학 이런 것처럼 하나의 과목으로 넣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기능, 지식 교육이 아닌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 아예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마인드풀니스라는 컨셉으로 불교의 오랜 전통, 불교가 특별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명상이라는 것을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으로 일반화하고 과학화하고 그 효과 괜찮다는 걸 토대를 가지고 나라에서 나서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이런 작업조차도 나중에 또 쫓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계 수용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고 정말 초보 단계입니다. 여기 몇몇 학교를 써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이라는 과목으로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들한테 3학점짜리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매 학기 그 과목을 개설한 것이 이제 7년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과목일 겁니다. 그 과목은 반은 이론 교육을 하고 반은 저희 그 아주대학교 건강명상연구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실습장이 요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한 25명쯤 들어가면은 꽉 차는 그런 실습장인데 반은 실습을 실제로 명상을 가리키는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제가 조금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최근에 이제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조금 파퓰러한 제목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영남대학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이런 명상을 교과목 형태로 일단 교양 과목으로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 자, 그 다음에 명상이 대중화되는데 서양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대중화되는데 바탕에 뭐였냐면 과학적이다 그러셨습니다. 명상이 만약에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그 기독교 국가들에서 그렇게 대중화되고 일반화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싹 걷어내고 완전히 과학적인 개념으로 재개념화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데이터들을 쌓아서 명상이 이런저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오랫동안 누적해왔는데 실제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외국 연구인데 연평균 2,000건 정도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연평균 100건 정도 데이터 나오는데 양상이 비슷하죠. 거의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꾸로 가봐야 한 20년밖에 안 된 그런 사이에 나라에서 명상을 과목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니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서구에서. 네. 우리나라는 아마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기업들이 명상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벌써 한 2년, 3년 됐나 봐요. 삼성전자에서, 삼성그룹의 핵심이죠. 삼성전자에서 저기 경북 영덕에 삼성연수원이라는 건물을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최근에 그 연수원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쪽 지방의 그 코로나 환자분들, 확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내줬습니다. 몇 군데인가 이제 그런 거 내줬죠. 그래서 이분은 좀 더 알려졌는데 그 영덕 수련원은 삼성과 삼성 계열사의 직원들이 원하면은 들어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가게 하는데 네, 연수 내용이 전부 명상입니다. 3박 4일짜리 프로그램을 매주 돌리고 있어요. 월요일날 들어와서 수, 목, 목요일날 나가는. 근데 거기 한번 들어오려면 7년 걸린대요. 이게 삼성 관련 인원이 많아서 그렇겠죠. 삼성이 명상 연수원을 만들고 거기서 100% 명상 프로그램을 돌렸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도 명상? 이게 우리 기업 직원들, 임직원들한테는 관계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좀 눈뜨게 만든 면이 있죠. 물론 그 전에 SK 같은 기업들이 명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훈련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이어서 이제 LG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명상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일본식 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명상은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 용어다, 불교의 독점적인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불자이실 것 같은데 아실 겁니다. 어떤 경전에도 명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보다는 사마타니, 윗바사나니 하는 이런 수련법으로 이름이 붙어 있지 명상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거꾸로 서양 사람들의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을 번역한 문화다. 그 다음에 불교가 체계화를 많이 시키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종교나 세계적인 문화 전통들에서는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거 명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찬불가, 찬송가 하는 거 명상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명상이다. 기다 아니다. 예? 명상이다. 아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자, 이거는 답이 명상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다가 되기도 하고 아니다가 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명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과학화하면 굉장히 답하기가 쉬워집니다. 명상은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명상은 우리의 주의를 조절하는 훈련이다. 주의를 조절한다는 게 뭐냐? 주의는 원래 제 맘대로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가에서는 마음이 원숭이같이 날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우리의 주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붙들어서 운용하지 않으면 주의는 알아서 지가 돌아다닌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그게 나타나고 주의가 저기에 가면은 저게 나타나고 주의가 우리의 지식체계를 훑으면은 생각이 나타나고 우리의 몸을 훑으면은 감각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도라는 것에 주의를 모은다는 것을 빼면 기도가 되나요? 그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자세히 기도 자세를 하고 있어도 계속 딴 생각을 하고 때 점심 때 국수가 나올까 비빔밥이 나올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기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소위 어떤 종교 전통이나 문화 전통에서 하고 있는 많은 그런 행위들을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어려워지는데 명상이 뭐냐 그랬을 때 이거를 과학 용어인 어텐션이다, 주의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분류하기도 쉽고 이런 측면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과학명상. 네, 과학명상. 과학명상은 별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많은 전통 기법들, 수련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교마다 서로 이름이 다르고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서 방식도 다른 굉장히 엄청나게 오래된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자기 이해, 자기 수련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교를 떠나서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갖고 와서 소위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고 그리고 그런 검증된 것들을 대중화하고 이런 분야들을 대체로 과학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설명 명상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명상, 여기 명상 순례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그 명상이 좀
이게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떠세요? 명상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네. 그냥 뭐 어차피 틀려요. 이렇게 막 너무 답하세요. 네?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 가만히 앉아있는 게 왜 힘들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왜 힘들까요? 자, 우리 과학이 아닌 데서는 질문을 거기까지 안 보내요. 뭐가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힘들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질문을 더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왜 힘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불자시니까 불가의 3법인 첫 번째가 뭡니까? 네? 3법인 아 그렇게 입을 마스크를 하셨다고 입을 담으신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죠? 3법인 첫 번째 뭐예요? 네, 무상입니다. 무상이잖아요. 무상이 무슨 뜻이죠? 항상함이 없습니다. 네? 항상함이 없다입니다. 아이고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변한다. 예, 변한다죠. 모든 것은 변한다. 전제가 있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뭘까요? 우리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 그거 자체가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불변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각은 불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자, 우리 몸도 존재하고 있죠. 변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그 순간 변화를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고팠다가 배불러졌다가 배고팠다 배불러졌다 오줌 마렵다 똥 마렵다 먹고 싶다가 안 먹고 싶다가 기쁘다가 슬프다가 나이도 자꾸 먹어가면서 더 커지다가 또 작아지다가 하죠. 아침 저녁으로 키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2cm씩 차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키 쟀을 때 170인데 저녁 되면 168로 쪼그라들었어요. 네, 변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보면은 이게 커지다가 쪼그라들어서 가는 거죠. 자, 몸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몸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몸이 움직이는 것이 디폴트예요. 기본입니다. 몸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도 움직여요. 그래서. 근데 그 반대보다 유지하려니까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몸은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은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갈등하느라고 심리적인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편함, 갑갑함, 답답함 같은 거 나타나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질문도 더 깊이 들어갔고 거기에 의료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저는 여기 이제 불자들이 많으시니까 무상이라는 거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사실 앉아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아시잖아요. 잠드는 거. 엄청 졸리잖아요. 명상하시면. 그죠? 오죽하면 그 명상 수련을 전문으로 하시는 스님들도 잠이 드니까 뒤에서 이렇게 툭툭 때려서 깨워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잠이 잘 들까요? 편안하니까? 네. 편안하니까 잠이 잘 든다고 일상적인 설명이죠. 과학적인 설명을 그걸 편안하니까 그걸 과학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편안하다는 게 뭐죠? 편안하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 느낌뿐 아니라 몸의 상태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중에서 동화작용보다는 이화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하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 심리적으로 깨어있는 힘, 의식의 힘, 이것도 점차 어렵게 만들고 깨게 만들고 그 결과가 잠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명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잠이 잘 옵니까? 이런 설명도 질문도 가능하죠.
이렇게 잠이 잘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해보면은 특히 이제 바디 스캔처럼 이렇게 누워서 하는 명상 이런 거 하면은 몇 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코 보세요. 코를 들어 보세요. 왜 명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잠에 빠지게 할까를 다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의 선지식들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이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식의 과학적인 설명하고 좀 거리가 멀다 말이죠. 조금 이 말씀하시는 쓰는 개념이라는 것들이 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심리학 같은 과학으로 설명하면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요. 주의를 한 군데에 모으잖아요. 모든 명상은 기본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주의를 한 군데 모으잖아요. 그러면 주의가 가는 곳, 거기에 있는 것만 우리의 의식 또는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거울 앞에 갔을 때만 거울 안에 상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울이 나에게 주의를 줬다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주의의 대상이 된 것이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고 과거 대상이 됐던 것은 의식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자꾸 잡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주의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기존 지식체계에 들어있는 과거의 내용들을 자꾸 훑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가 우리 메모리로 우리의 기억 저장소에 있는 지식, 기억 이런 것들보다 가면은 그 주의의 에너지를 받은 것이 우리 의식에 떠오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하나의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명제가 성립합니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드러났다는 것은 거기에 주의가 갔다는 뜻이다 이런 거죠. 많이 어렵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명상을 이해하는데. 자, 지금부터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마음의 눈으로 주의를 각자 엉덩이로 돌리셨습니까? 눈으로 저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눈은 그냥 저를 향하고 주의를 여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엉덩이를. 네. 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보기 전과 나를 볼 때와 저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와 주의를 걷어서 여기다가 엉덩이를 뒀을 때 스스로 마음속에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네? 느낌이 없고 힘만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 질문이 잘 안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양반 지금 뭔 얘기를, 뭔 답을 하려는 건지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우리 마음에 주의가 갔으니까 뭐가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요? 엉덩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엉덩이가 있구나 한 거를 알거나 내가 과거 상상했던 엉덩이의 모습이 시각적이게 나타나거나 또는 엉덩이는 둥글해 펑퍼짐해 여자 엉덩이와 남자 엉덩이는 크기가 달라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 엉덩이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또 뭐가 나타나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여 뭐가 나타납니까? 이번에 뒤에 있는 분한테 뭐가 나타났어요?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뭘 느끼셨어요? 자기 날 만나니까 느낌이 어때? 이것처럼 지금 마음의 눈으로 엉덩이를 만나니까 무슨 뭔 느낌이 듭니까? 엉덩이가 베겨요. 네. 그렇잖아요. 엉덩이가 베기거나 엉덩이와 바닥이 닿아 있다는 느낌이 있거나 엉덩이가 푹신푹신하거나 엉덩이가 차갑거나 또는 엉덩이에 통증이 있거나 엉덩이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양쪽 볼기짝이 무게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거나 다시 말하면 엉덩이라는 존재 자체와 엉덩이가 있구나 하는 것과 이 엉덩이라는 존재의 특징
그거를 보면 볼수록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엉덩이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동안 한 번도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죠. 이렇게 존재하지만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이게 주의라는 것이 갖는 특징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의 존재와 그 존재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엉덩이의 특징을 엉덩이의 특징이 있는 그대로 잘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소 자신이 엉덩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나는 엉덩이가 좀 작아. 나는 엉덩이가 짝짝이야. 나는 엉덩이가 올라붙었어. 나는 엉덩이가 내려붙었어. 나는 앉아있으면 한쪽으로 시무르지 앉아. 이런 자신의 엉덩이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엉덩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불러요. 네.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봐요. 그걸로 보고 있고 실제 지금 이 엉덩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특징을 보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해가 됩니까? 명상은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렇게 기존 지식이 자동적으로 다 새로운 겁니다. 왜 새롭죠? 우상이니까 새롭죠. 아까 볼 때 엉덩이와 지금 각자의 엉덩이는 달라져 있어요. 특징도 달라져 있어요. 물리적인 특징도 우리가 못 알아채서 그런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베겼던 게 지금은 덜 베길 수도 있고, 아까 딱딱했던 게 지금은 부드러울 수도 있고, 아까 느껴졌던 라인이 안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요. 달라져 있어요. 지금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엉덩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존 관념이라고도 부르고, 관점이라고도 부르고, 신념이라고도 부르고, 틀이라고도 부르고, 스키마라고도 부르고, 고정관념이라고 부르고,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결국은 기존 지식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의식에 건져 올린 것을 자동으로 빠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보기 어려워져요. 명상은 이 영향을 배제하려.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 특징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뭐 별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불가해서 여신지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신지견 막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좀 더 있죠. 사실 그래서 명상과학이 과학적인 연구라고 그러지만 워낙 오래 우리 그 선대들이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글로 또는 구전으로 적어놨고, 그것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교를 넘어서서 과학의 개념과 과학의 용어로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종교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음챙김, 그 연민, 자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그 과학으로 명상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컨셉, 개념들이에요. 이 마음챙김은 아예 그 영어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마음챙김 이퀄 메디테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메디테이션 그러면 마음챙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 이외에도 과목이 마인드풀니스예요. 이제 최근에는 이 연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연민, 자비, 컴패션 굉장히 이 마음챙김 연구가 아마 전체 연구에서 한 80% 형태를 보고 여기 이제 한 20% 정도 될 텐데, 최근에는 이게 최근만 가지고 보면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30, 40% 정도 될 정도로 컴패션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이건 뭐 불교의 사무장신 수련 그거 다른 형태로 수련 거라고 보고요. 명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뇌가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뇌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명상은
뭐 하는 거죠? 비물질인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훈련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물질의 변화를 만든다는 뜻이 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물질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동안 과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뇌과학하는 사람들도 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뇌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는 것은 호르몬의 분포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내가 잡생각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소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데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결과가 잡생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경험하는 심리 행동적인 것의 기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은 그게 거꾸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다기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정보 처리 프로세스잖아요. 뇌하고 비슷해요. 같은 컴퓨터인데 이쪽 컴퓨터에다가는 A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어요. 이쪽 컴퓨터에는 B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어. 자, 이쪽 컴퓨터 A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평소에 감사, 용서, 자비, 공존, 평화, 상생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야.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돌아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쪽은 복수, 비교, 경쟁, 평가, 우위, 열등감, 분노, 진한 이런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래서 화면에도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쪽은 화면에 평화롭고 아름답고 각선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몇 년 지났더니 이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안 그렇잖아요.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용량에 넘어가는 거는 컴퓨터가 못 돌릴 뿐. 그래서 고장 나거나 이런 거 있어도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인간은 그 인간이 되라는 건 컴퓨터하고 달리 이게 유기체거든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런 점도 있고 실제로 돌이켜 보면은 이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뇌도 변화하는 존재예요. 마치 우리가 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팔의 그 각도 같은 것들, 기능 같은 것들이 제한이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신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물질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뀐다 하는 것은 기존의 뇌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점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셈이에요. 그래서 뇌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마음이 마음의 주인이고 그것이 오히려 뇌라는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뇌를 통해서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걸요? 몸과 마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몸과 마음은 무관하다.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지.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근대 과학은 몸과 마음이 무관하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컨벤셔널 메디슨이라고 부르는 현대의학, 과학으로서 의학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생리학이, 화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부학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술이나 약물을 개발해서 인간의 질병을 고치게 되는 이런 아주 탁월한 업적을 만들어낸 근대 이후의 의학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관계가 없다고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2000이니까 여기 인하다 병원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우리 고치는 데죠? 고쳐주는 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들이 수십 개의 과가 있죠. 그죠? 네. 그 중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이걸 함께 다루는 과가 있나요? 없어요.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몸을 부위별로, 기능별로 또 치료법을 약물을 쓸 것인가 수술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00개의 과가 있다면 외과와 내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외과는 수술을
치료법으로 쓰는 것. 내과는 약을 치료법으로 쓰는 것. 그 다음에 흉부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비뇨기 시스템이죠. 비뇨기라는 기. 그 다음에 순환기 시스템. 혈관계, 신경계 이런 계통들 이런 것들을 약으로 다스리냐 수술로 다스리냐에 따라서 신경, 내과, 신경, 외과 순환기, 외과, 순환기, 내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몸을 다 짜게 가지고 하고 마음을 다루는 거는 딱 하나 정신과 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병이라는 것 자체를 몸의 문제로 봤고 몸은 마음하고 무관한 것으로 보고 이걸 기계하고 비슷한 것으로 봤어요. 그걸 기계론적인 몸관이라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대체로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고장난 나의 핸드폰이나 고장난 나의 자동차나 고장난 나의 노트북을 들고 가서 수리공장에 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의학이 과거 의학이죠. 컨벤셔널 메디슨이라고 그래요. 과거 의학. 관습 의학을 지금만 달라졌는데 그들이 우리의 몸을 보기를 그냥 하나의 생명이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들은 그런 식의 관점들이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나한테 폭로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또 연결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면역계 노화 방지하는 거. 이건 또 설명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빨리 질문하세요. 중간중간에. 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명상을 한 3달 동안 이런 센터에 불러가지고 습식하면서 명상을 3달 동안 시킨 집단과 시키지 않는 집단을 비교를 해봤더니 시킨 집단이 안 시킨 집단에 비해서 면역계 세포가 훨씬 덜 늙더라 하는 연구예요. 기본. 근데 면역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자동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면역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명상을 했더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명상이 세포의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으로. 최근에는 명상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유전 정보라는 게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하는 것은 환경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나왔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나 이런 게 없는 데 있으면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후생 유전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암이나 이런 것들은 유전 정보가 잘못 발현되는 거죠. 원래 그 정상적인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이 명상은 이 유전 정보가 제대로 발현되는 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쁜 쪽으로 발현되는 것도 방지해준다. 그래서 유전자 수준에서, 그 다음에 신경계통 수준에서, 면역 시스템 수준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행동적인 수준에서 명상은 광범위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옛날 애들 용어로 하면 수두룩-뻑뻑, 천지빛깔이 라는 거죠. 네. 이런 데이터들이 토대가 돼서 일반인들이 명상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에서도 명상이 받아들이게 주목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챙김이라는 거를 어떻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좀 아는 것이 명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말은 마인드풀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영어인데 이 영어 마인드풀니스는 사띠라는 소위 그 고대 인도 빨리어 사띠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인드풀니스를 다시 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한 게 마음챙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계에서도 번역어가 적당치 않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불교는 무속인데 챙기기 뭘 챙기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알아차림으로 하자 아니다 주시가 낫다 여러 가지 다른 번역어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냥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챙김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챙김은 말 이전에 쌌디라는 말이 오래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살 조상들, 우리의 조상님들도 이미 이 말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한글이 없을 때나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을 아예 엄폐도 못했고,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염. 사념처 명상할 때 염이죠. 염. 염자가 이렇게 사람이네 이렇게 써서 지금 글자가 되죠. 그리고 밑에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마음이 지금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자를 하면은 그런 뜻이 됩니다. 마인드풀니스. 지금 이제 염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지금 학자들은 저보다 한두 살만 어린 친구들만 해도 한자를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저까지 한자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마인드풀니스 또는 사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띠라는 것이 인도에서 그 힌두교 전통에서 부처님 초기 불교 시대에 쓰이던 사띠라는 말의 의미와 지금 마음챙김이라는 것을 번역해서 쓰는 의미가 똑같진 않아요. 좀 달라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통용되기 쉬운 방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마음챙김이란 현재의 내적 경험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요게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핵심은 뭐냐면은 비판단적인 주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이란 결국 어텐션 훈련이다. 주의 훈련이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훈련을 하느냐면은 주의를 기울이면 무조건 자동으로 그 결과는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요거를 비판단적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로 다시 재번역을 하면은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 돼요.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그런 훈련 요소와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가 마음챙김이라는 말의 핵심이 됩니다. 그럼 마음챙김을 바로 명상이라는 것과 같은 용어로 쓴다면은 이제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쓰게 되냐면은 명상이란 주의 훈련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가짐을 훈련하는 거다. 이걸 태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의와 태도를 훈련하는 그런 수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그리고 바깥의 것에 대한 경험보다는 안에 있는 것의 경험을 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명상 순례다니시니까 최소한 호흡을 이용하는 명상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창단식입니다. 네? 명상 순례 창단식. 안 해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해보시죠. 오늘 창단하는 겁니다. 뭐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해볼게요. 편안하게. 특별한 자세를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앉아도 되고 기대도 괜찮습니다. 자세는 나중에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자, 주변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변을. 옆 사람도 당연히 보이겠지만 여기 보니까 보지 못하던 많은 것들이 이 방 안에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다. 내 몸이 여기 있고 내 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것을 일단 관찰해서 알아보시고, 자,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으셔도 되고, 눈을 뜨시는 분들은 마룻바닥 앞에 한 2m 정도 앞에를 그냥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너무 눈을 힘을 줘가지고 때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바라보시고, 자, 이제 이 공간 안에 내가 있다는 느낌 느껴지십니까? 내 몸이 있다는 걸 보시고, 자,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거나 리듬이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냄새 같은 것도 혹시 있나. 내 몸이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의 특징을 시각적인, 청각적인, 후각적인 몸에 스치는 느낌 같은 것들도 느껴보세요. 피부 표면에서 느껴지는 것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몸 전체를 그냥 하나로 자세가 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데 이 자세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어딘가 불편하고 우리가 기울어지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왜소해진 느낌 이런 게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자세를 조금 바꿔서 좌우로 앞뒤로 흔들흔들 해보시고 가슴도 좀 쭉 펴보시고 뻗어진 목도 좀 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특정 부위보다도 몸 전체의 느낌, 자세가 주는 느낌을 자꾸 관찰해보세요. 그러면서 알지 편안하면서도 의젓한 당당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그렇게 만들어보세요. 자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쪽에 가까워져. 피곤해서 힘든 데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주의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의식의 초점, 마음의 눈, 다 주의예요. 여러분들 편안한 거를 해석해서 들으시면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프레쉬 같은 거로 프레쉬 있죠? 프라시, 전등, 손전등으로 비유를 해요. 손전등을 탁 켜들었습니다. 켜들고 이 손전등으로 배와 가슴을 번갈아서 살펴보세요. 손전등 주의입니다. 전등 불빛이 가면은 전등 불빛이 닿은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주의를 가슴에 보내면은 가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호흡 때문에 가슴이 살짝 부풀어지고 꺼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배로 보내보세요. 이번에는 가슴의 느낌은 없어지고 배가 부풀어지고 꺼지고 꺼지고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배와 가슴을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이 만들어내는 부풀어지고 커지는 느낌이 어느 쪽이 더 큰지 한번 살펴보세요. 배에서 호흡이 더 잘 느껴지는지 가슴에서 호흡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어느 쪽이 더 선명한지 살펴보시고 그 중에 더 선명하고 잘 느껴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알 수 있죠. 아, 나는 배가 더 잘 느껴진다. 나라는 몸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이 배에서 더 잘 느껴진다. 아니다. 나는 가슴이 잘 느껴진다. 자, 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게 명처할 때의 처예요. 사념처할 때의 처. 자, 서소를 가슴 또는 배로 잡고 지금부터는 오롯이 마음의 눈, 주의, 손전등, 의식의 에너지 뭐라고 부르든 그것을 자기가 정한 곳에 가만히 모아보세요. 가만히 모아보시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한 일 없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부풀어지고 나갈 때 꺼지고 꺼지고 오롯이 거기에 주의를 모아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나 또는 잡생각 또는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작정한 배나 가슴이 아니라 엉덩이나 무릎, 등, 허리, 목 이런 데서 통증이 나타나서 주의를 뺏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의가 내가 본래 모아두려 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즉각 스톱 하시고 주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배면 배, 가슴면 가슴으로 주위를 되돌려 놓으면 즉시 또다시 부풀어지고 꺼지는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느낌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복부가 가슴이 부러지고 꺼지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릴 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숨을 깊게 들이쉬려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숨을 참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숨을 길게 내쉬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나는 뒷짐지고 내 몸이 스스로 호흡하는 느낌을 배나 가슴에서 그냥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은 뭐 새로운 느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리듬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직접으로 만들어내는 들어오고 나가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빠져나가고 부러지고 빠지고 그런 리듬. 자, 그 리듬 내가 마치 잔잔하게 물결치는 강이나 호수에 커다란 튜브를 띄우고 그 위에 뜨겁게 누워 있었더니 물결이 살랑 치는 것이 온 몸도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호흡의 물결에 몸을 완전히 맡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물결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리듬을 탄다 생각하세요. 일부러 움직여서 큰 파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저 호흡을 알아보기만 할 뿐입니다. 가만히 그냥 호흡과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 네, 좋습니다. 아직 눈 뜨지 마시고 이제 의식의 초점을 가슴이나 배에서 거두어서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몸 전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시고 좋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 뜨고 들어오겠습니다. 5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해보시니까 하시는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어떤 걸 느끼거나 어떤 걸 생각하거나 어떠셨어요? 저는 숫자를 50까지. 그러셨어요? 네. 하지 말라는 하라는 짓을 안 하고 딴짓을 하셨군요. 저는 한 번도 숫자를 세라거나 이렇게 안내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왜 그랬을까? 아, 저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때마다 하나씩 했습니다. 글쎄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랑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네, 나쁜 학생이에요. 왜 나쁜 학생이냐? 지금 이거를 안내하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명상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수식관 같은 걸 배우셨거나 들었거나 이러니까 이거 할 때는 나는 이거 했었어 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죠? 네. 명상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얻으려고 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거를 퇴보시키게 돼요. 자, 명상은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우리 지식체계가 뭐가 새로 들어오면 바로 그걸 해석해버린다. 그 일을 한번 들어드릴까? 제 처가 흑인이거든요. 미국 변호사예요. 돈 되게 잘 벌어요. 세금도 무지하게 내니까. 1년에 저하고 한 몇 달 만나지 못해요. 신체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 하나하나를 들을 때 여러분들 의식에,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줄줄이 이렇게 거짓말을 쭉 읊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흑인이다 했더니 에이 설마, 어떤 분은 흑인? 어떤 분들은 흑인?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 돈 많이 벌어요. 와. 1년에 몇 달 못 만나요. 어떤 분들은 좋겠다, 어떤 분들은 안 됐다. 이게 자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흑인에 대한 우리의 기존 지식, 미국 변호사,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사 해석하려고 자동으로 해석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 있는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주의를 배나 가슴에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려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몸과 마음을 내가 주도적인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명상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불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발전시켜온 명상, 이것은 역시 종교 영역에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명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목적을 불교라는 것이 워낙 과학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종교랑 관계없이 받아들여서 가는 것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같이 이 정도 하면서 그런 목표를 갖는다는 거는 목표로서는 괜찮은데 거기에 너무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서 조바심내고 그러는 거는 도덕놈신보예요. 놈신보죠. 그 해탈, 깨침, 번호 이런 걸 위해서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온 인생을 거기에 바쳐가지고 수련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적은 분들만이 그런 걸 성취하는데 평소에 하루 10분도 명상을 안 하면서 그런 거를 성취하려고 그러면 그게 노력 안 하고 받으려고 그러면 네? 도둑이죠. 인을 안 만들고 과를 바라는 거죠. 인간한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넣고 갔는데 지금 해보시면서 그런 경우가 했다. 그 뒤에 분은 어떠셨어요? 말씀대로 말씀하고 배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또 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피곤했는지 자꾸 졸고 그래서 네, 잘하셨어요. 그 졸음이 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잡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면은 졸음이 안 가요. 그래도 어디 배 가슴? 네. 배? 배하고 배 쪽이. 배 이렇게 그래도 좀 모아놓고 있었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지. 이렇게 떠냐고 막 그러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자고 싶은데 잠 안 온 적 있으시죠? 그때 어땠어요? 생각이 많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이 계속 원치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거나 아니면 몸이 아팠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그게 합치졌거나 몸이 아픈데 왜 아프지? 내일도 아프면 어떡하지? 나만 아픈가? 이러다가 병난 거 아닌가? 이런 몸의 감각과 그것에 대한 해석, 생각이고 막 이렇다고 그러다고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를 한 곳에 딱 모아놓으니까 주의의 대상이 된 것만 의식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모아놓고 있으면은 우리 의식에 시간이 흐르는데 변하는 게 없이 계속 풀어지고 꺼지고 풀어지고 꺼지고 이것만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의식에 복잡다단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한 곳에만 주의를 기울이니까 그것만 나타나죠. 면벽수도 한다고 생각해보는데 벽에 젖히고 거기에 주의만 딱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 의식에도 마치 거울에 점 하나만 있는 것처럼 우리 의식이라는 거울에 점만 있을 거예요. 그럼 거울이 깨끗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따라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졸음으로 가서 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데 명상은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잠으로 안 가고 깨어있는 게 명상 상태라서 명상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거를 성성적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성하면서 적적하다. 아주 그냥 하늘이 밤하늘인데 밝은 밤하늘에 별이 촉촉촉촉한데 다 잠들어 있어. 하면서도 성성하게 반짝이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지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마디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에만 딱 주의를 기울이면서 잠으로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 마음은 깨어있는데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꾸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것도 탁 하고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 뇌가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의식에 같은 게 계속 같은 자리에 올라오면은 그거 없는 걸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면은 깨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거를 지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지. 그 다음에 생각이나 이런 경험들이 없어진 상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범부들은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도 다 잠을 빠진다는 게 문제긴 한데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본인의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으냐 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모든 의사들이 고려로부터 지금까지 다 잠이 보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5분 하는 동안에 잠이 빠지니 얼마나 강력한 효과입니까? 명상이 가지고. 이게 바로 명상이 미국에서 만성질환자 치료용으로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크게 이 미국에서 명상이 과학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호버트 맨슨이라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 명상을 이용할 때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잠에 빠지는 메커니즘. 그걸 이완이라고 불렀어요. 이완. 그리고 방법은 뭐였냐면은 만트라였어요. 만트라 아시죠? 연불 만트라인데 연불. 소리 내는 거. 소리 내는 거. 단음절이나 뭐 문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소리 내는 거. 그래서 뭐 온마니 밤매움, 옴 이런 거. 또 우리 일반인들은 종교랑 관계없이 사랑, 뭐 기쁨, 평화, 샬롬 이런 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이런 식으로 종교랑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거를. 그거 집중명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잠이 들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잠이 들면은 명상을 못하죠. 의식이 깨어있어야 주의를 내가 운영할 텐데 잠이 들어버렸으니까 주의가 나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명상을 회복을 위한 그런 방식으로 쓸 때 그럴 때는 잠이 잘 드는 명상을 자꾸 하는 거 좋습니다. 굉장히 개운해요. 해보시면은 명상하다가 잠에 빠지면은 깨가지고 되게 창피합니다. 창피한데 사실 창피한 것도 다 우리 기존 지식의 작용이에요. 잠에 들었다는 것을 해석을 해버린 거야. 기존 지식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 마음대로 잠자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일이라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해석을 하니까 쪽팔리는 거지. 창피해지는 거지. 그거 떠나서
그냥 몸 상태나 마음 상태 살펴보면은 굉장히 개운하고 편안하고 맑아져요. 정말 잘 휴식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종교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과학적인 일반적인 이런 측면에서 명상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잘 쉬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부풀어지고 꺼지는 거를 알기만 합니다. 이거를 일부러 깊게 쉬거나 일부러 길게 내쉬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쉬지. 근데 우리는 쉬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하니까 못 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긴장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시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시계가 10분이요. 네? 10분이요. 그럼 벌써 70분 한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되겠네. 자, 저희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다 하는 거였고, 세 가지 명상,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보통 이제 그 불교 전통에서는 그 사와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했던 호흡 관찰 있죠. 여기에도 사마타가 들어있고 윗바사나가 들어있어요. 사마타는 주의를 집중해서 유지하는 거고, 그죠? 네. 윗바사나는 주의 대상이 하나에 있질 않아요. 오히려 좀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개념인데, 주의 자체를 내버려 두고 주의가 어디를 댕기나를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방식입니다. 윗바사나는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게 명상을 하는 건지 잡생각을 쫓아가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가 참 쉬운 그런 방법이기는 해요. 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대체로 이런 측면에서 아까 했던 명상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뭐냐면 배에다가 주의를 기울였죠. 그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주의가 딴 데로 갔어. 그거 어떻게 알죠? 내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 했어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죠? 무엇이 알죠? 자, 내가 주의력이 기울이니까 여기 배가 있다는 걸 알고 호흡이 들어오는 걸 알고 나가는 걸 알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딴 데 가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뭐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의를 여기를 기울였다가 주의를 생각이 기울인 건데 이것만 가지고 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갔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전체를 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띠예요. 즉 메모리라는 컨셉을 치면은 내가 여기에 주의를 두기로 했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여기에 두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가 있네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 윗바사나 명상은 주의 자체, 기본적인 주의 자체는 내버려 두고 내 주의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나를 다시 주의를 기울여서 아는 방식이라서 심리학용어로 하면 메타 어텐션이다. 상위 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수련 전통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재밌게 들은 그 수련 전통의 그 표현 방식에는 앞마음, 뒷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앞마음을 뒷마음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주의, 앞마음이 주의고 뒷마음이 이 주의를 다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심리학에서는 경험하는 셀프, 나와 그 경험을 관찰하는 나라는 것을 두 개의 기능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경험하는 나가 뭐냐면 지금 부풀고 꺼지는 것을 알고 있는 나고 관찰하는 나가 뭐냐면 그 부풀고 꺼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는 보는 점에서 주의 운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를 여기를 기울이고 여기에 갔다는 걸 알면 스탑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죠. 여기 갔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윗바사나식의 주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게 작동을 해요.
내가 자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치기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피는 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유, 내 자세는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의식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 이야기는 열심히 안 듣고 상대방이 나한테 싫은 얘기를 하니까 그 싫은 얘기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내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이 윗바사나의 핵심이 되는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훈련을 시키면은 굉장한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명상이 윗바사나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자, 요렇게 그 알아차리고 또 관찰하는 의식의 힘, 요거를 일상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혹시 정신줄이라는 말 아세요? 아, 정신줄을 놨었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줄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정신줄이 요 메타주의, 윗바사나 시비주의하고 비슷한 거로 보시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는 평소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손을 뒤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앉아있구나 하는 것들, 내 자세가 어떻게 됐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기분이 어떻구나.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는 힘이 정신줄이 살아있을 때는 작동을 하는데 이 정신줄이 탁 놓이는 순간 그냥 아플 뿐이지 내가 아파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화가 나지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떨 때 이 마인드풀니스, 이 알아차리는 힘이 약해질까요? 즉 어떨 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게 될까요?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 경험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차리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열받는 거 예를 들면은 열이 뻗치면 뻗쳐서 분노가 세지면 세질수록 내가 분노 감정을 경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있고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힘이 없어져. 그 없어지면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행동은 분노라는 그런 강력한 감정이 하라는 대로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알아차리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이제 강도가 줄어들어서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알아차려요.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알아차리게 돼요. 아, 나 그때 되게 열받았었나 봐. 그때. 마음챙김 명상은 뭐 하는 거냐? 바로 그때 알아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무엇이 경험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걸 알아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알아차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첫째는 감정의 강도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종교저택에서는 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연구해보고 다시 성찰해보고 그러면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를 줄어듭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분노 같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고 해롭게 생각하는 감정뿐 아니라 즐거움도 알아차리면 즐거움이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알아차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내는 후속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스톱시킬 수 있어요. 특히 분노 같은 감정은 그 밑에 생각이 엄청 빠른 생각이 굉장히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걸 딱 끊을 수 있어요. 그게 감정 조절이에요. 그 능력을 키우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질투가 나오는 순간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 그럼 질투심이 줄어들고 또한 더 이상 질투 때문에 저 사람을 더 욕한다거나 상대적으로 나를 비난한다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쟤는 운이야. 사실은 내가 더 세 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작업을 딱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저는 이제 이 자비명상이라는 거를 이제 특히 초기불교 쪽에서 이 자비명상을 거의 집중명상으로 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성정도로 이런 책 이런 데 보면은 자비명상은 그냥 집중명상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대성으로 넘어오면은 자비명상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비명상을 따로 삐지는 않아요. 집중명상을 보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집중명상은 소위 불교 특유의 수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가 시작됐던 그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그동네의 힌두교 전통, 그 전통에서 들어쓰던 방법이 집중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부처님이 창안하신 또는 발견하신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진짜 불교적 그 명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어떤 분들도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힌두교하고 불교가 구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초기불교의 많은 철학적이나 어떤 세상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힌두교하고 굉장히 많이 다 했거든요. 뭐 얘기가 몇 분 하고. 자비명상은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사무량심, 초기불교, 대승에서는 보리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자비명상은 그냥 집중명상으로 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워낙 달라요. 워낙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비명상은 말이 어렵죠. 행위론적, 존재론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챙김 명상이나 집중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죠? 알기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비 명상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 본성의 아름다운 태도, 아름다운 의도, 아름다운 감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퍼올리는 겁니다. 이걸 덮고 있는 여러 덮개들을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우리 본성의 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막 하잖아요. 자비명상은 그 연구를 보면은 그 뇌활동을 재보면은 집중명상이나 마음챙김명상에 비해서 자비명상할 때는 뇌활동이 굉장히 세요. 이런 증거들도 자비명상을 따로 하나의 명상으로 볼 이유가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건데, 아까 했던 그 집중명상이 그 윗바사나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의식에서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풀어지고 꺼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요 맥락 자체가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퍼스널한 거예요. 퍼스널한 거. 이건 좀 여담인데요. 기독교하고 불교 큰 차이예요. 불교는 네가 믿으면 네 친구도 같이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죠.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으면 너와 네 가족이 같이 못 만드는 엄청 차이입니다. 불교는 굉장히 퍼스널한 종류예요. 개인입니다. 부모, 형제 다 소용없어요.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수련이잖아요. 맥락이. 심리적 맥락이 혼자서 하는 수련입니다. 자비명상 해보셨어요? 자비명상은 명상의 이런 심리적 맥락 자체에 이미 다른 사람, 다른 생명, 다른 비생명 존재,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과 내가 교류를 하는 거예요. 자의 마음,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비의 마음,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당신이 고통과 괴로움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하면서 좋은 마음을 계속 주고받고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소셜 세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란 말이에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를 보면은
중요한 명상은 다른 명상이 아니라 자기 명상이 좋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편가백에서 싸우는 게 정말 피곤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뭐 일이 하나 있을 때마다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헐뜯으려고 별짓들을 다 하는지 보고 있으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악스러워. 더 필요한 게 자율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혼자는 살아서 있어라. 그 다음에 다루는 정서가 개인적인 정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울 이런 거는 사회적인 정서가 아니에요. 우울은 그냥 혼자 우울한 거예요. 근데 질투나 분노 같은 건 어때요? 어떤 대상에 대한 질투,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지. 우울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울해. 나는 저 형광등이 우울해. 이상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우울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감정이 있는데, 그런 그 사회적인 세팅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있고, 그냥 혼자 퍼스널한 자기 상황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있는데, 자기명상은 주로 그런 감정을 다룬다. 사회적인 감정. 사랑이라는 것도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안 되면 나라도 대상으로 삼아서 사랑.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심리학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기,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연구가 나오고 있죠. 자기 자기라고 불러요. 불교 쪽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딨어? 이러고 있는데 이때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한테 자기를 하는 게, 이런 본래 자기 명상은 대상이 자기가 아닙니다. 네, 다른 존재의 대상을 하죠. 그런 그 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자기 명상은 따로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과학력을 토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명상법의 집중, 일차 자기 명상이 있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 효과의 과정들이 다 달라요. 네, 결국은 증상, 아픈 증상 완화하고 건강하고 삶의 질 높이고 웰빙하게 하는 거지만, 여기에 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명상법들마다 실제 수련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각각의 방법들이 주로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연구는 뭐냐면은, 과학으로서 어떤 종류의 명상을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면 뭐가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연구들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해에 3,000편씩 논문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영상도 학생들을 데려가니까 어떨까, 이런 질병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떨까, 또 이런 세팅인 사람들은 어떨까, 또 행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건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로 따지면, 예를 들면 주의력에 좋은 건지, 아니면은 좋은 그 기본 상태를 기본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은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판단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건지. 종속변수라는데 종속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보이는 많은 연구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마치려고 그러고, 혹시 요거 얘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창안한 말이에요. 적정 명상, 적정 명상. 성성, 적적, 뭐 선적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한, 적당한 이런 뜻입니다.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명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고 개인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준의 명상.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은 적정 기술이라는 데서 제가 살짝 따온 거예요. 적정 기술이 뭐냐면은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고 화성에 보내는 기술도 있죠. 그죠? 아주 고급 기술이죠. 첨단 기술이죠.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진짜 오염된 물을 먹는 애들한테 간단한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통으로다 이렇게 물을 걸러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또 아마 뉴스에서 그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운동 겸 하면 그게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 또 그 기술의 그런 적용, 이런 것들을 적정 기술이라고 불러요. 저는 일반적인 과학 명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 이런 것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주 입으로 깨달음을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성불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명상이 우리들의 삶에 도움을 준다면은 명상하시는 분들은 그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삶을 보는 방식도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쪽으로?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도 좋고 서로에게 좋은 방식. 그리고 자신이 성숙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온전하게 키워가는 그런 쪽으로 자신의 성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명상을 제가 적정 명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전문 수행자가 하는 명상이 아니라 생활의 내용. 큰 깨달음보다 자잘한 깨달음 괜찮단 말이에요. 어때요? 명상하다가 좀 잠은 어때요? 전문가들은 그 잠을 이기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무시면 돼요. 주무신 다음에 계속 하시면 되지. 왜 졸린 데만 눈 밀려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뭘 위해서? 깨달으려고? 그거 말고 작은 깨달음. 아, 이건 나한테 욕심이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게 좋아요. 치유와 성장에 도움, 인식전환, 편견수정하고. 자, 원래 명상은 여성성, 공존, 상생, 평화, 환경, 친화, 모든 존재에 대한 비차별성, 과도한 욕심 갖지 않는 청빈, 무소유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명상 전통은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시대라는 이 지구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것과 반대가 되는 컨셉들이에요. 여성성, 사랑, 평화, 공존. 보세요.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사랑보다는 폭력과 착취, 권위와 힘. 공존보다는 내가 다 쓸어서 먹고 사는 거. 그렇잖아요. 자연 침해가 아니라 자연 약탈. 그래서 기회문제 생기면 그렇잖아요. 이런 그 명상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일상화하고 뿌리내려야 될 그런 가치들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명상. 혼자서 그냥 뿅 하고 깨닫고 부처님도 깨달으시다면 돌아오셨는데 깨달으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작은 깨달음 하세요. 그럼 큰 깨달음 생각하잖아요. 그 꿈을 버리시라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 꿈으로 가지시면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실감이 안 나가지고 허황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냥 작은 깨달음. 하다 보니까 내가 숨을 이런 식으로 쉬고 있구나. 몰라도 많은 거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처음 알았는데요. 제가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에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대요. 이해가 가죠? 관찰 안 해봤으니까. 호흡에 관심 갖고 그걸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린 적이 없으니까 그냥 숨을 쉬나 보다 그랬지. 들숨 나숨 그랬지. 근데 딱 들여다보니까 들숨하고 날숨하고 숨을 안 쉬대. 어떤 분은 들숨하고 숨을 안 쉬대. 그럼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몰랐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데 알고 나니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거 아니죠. 알았죠?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주로 어떤 기분 상태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 그 하나하나가 다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깨닫다 보면은 역지사지 같은 것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이럴 수 있겠구나. 나는 말은 너를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 안에는 내가 쪽팔리기 싫어하는, 내 친구들한테 쪽팔리기 싫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구나. 욕심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몰랐었는데 아닌 것 같았는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음이에요. 명상은 끊임없이 깨닫는 거거든요. 너무 큰 해탈 이런 거 안 생각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광고도 할 겸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방송에 나가서 적정 명상 얘기하고 그럽니다. 따지면 저요, 제가.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전쟁 문상이 웃기는 컨셉이라서 지는데 그냥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명상에 대해서 가고 있었던 너무 이렇게 막 거창한 그런 느낌이 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이만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얻으면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나만을 위하고 나 중심적인 좋음이 아니라 나도 좋지만 가족에게 나도 좋지만 친구에게도 나도 좋지만 사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실습을 좀 더 해볼까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없는 생각 시간도 괜찮고. 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일단 질문 있으신 분은 일단 들으면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실습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네. 제가 시간이 실습으로 넘어왔죠.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사회자 오늘 창단식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창단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꾸준히 굉장히 오래 몇 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처음 말씀하셔서 같이 동참하시는 분도 계셔서 네. 아까 수준의 그런 호흡 영상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완유식 영상 쪽으로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많이 힘드시죠? 의료 영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머스 벤슨 같은 사람의 릴렉세이션 리스파스 프로그램, 또 존 카바친 같은 분의 그 MBSR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 만성질환자, 주로 말기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돼서 실시됐던 프로그램인데 MBSR 프로그램 안에 바디 스캔이라고 누워서 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누워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자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건데 그냥 일반인들의 경우는 기대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서서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바디 스캔을 해볼 건데요. 이 우리 몸이 아까 제가 그랬죠. 명상이 습관적인 자동 반응을 의도적인 선택, 주도 반응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습관이 돼 있으면 이렇게 누우면은 금방 이완되고 졸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졸면 명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도를 가지세요. 졸지 않겠다. 한 10분만 할 겁니다. 10분만. 짧게 그냥 맛만 볼 거예요. 졸지 않겠다. 좋습니다. 자, 몸 팔다리도 좌우로 흔들어 보시고 엉덩이 등판도 들썩들썩 해가지고 최대한 바닥과 닿는 접촉면이 최대한 많도록 그래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명상은 움직이는 명상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명상도 있는데 바디 스캔이나 아까 했던 호흡 관찰은 움직이지 않는 명상입니다. 명상을 일단 시작하면은 몸을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양팔은 몸통에서 조금 띄어서 손바닥이 천장에 가도록 하시고 두 발은 조금 벌려서 발끝이 바깥쪽으로 부채살처럼 발바닥이 펼쳐지도록 부드럽게 눈 감으시고 의식의 초점을 아랫배로 가져가보세요. 아까 앉아서 할 때와 지금 누워서 호흡, 아랫배의 호흡 관찰, 호흡 감각을 느껴보시면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마음이 워낙 복잡한 거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의식의 초점, 주의, 프레시를 아랫배에 두고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풀어주고 꺼지는 느낌 마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프레시라고 비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의 몸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프레시를 탁 켜들고 지금은 배를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에서 호흡이 느껴졌어요. 이 프레시를 왼쪽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허벅지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무릎, 종아리 거쳐서 발목, 발바닥 거쳐서 왼쪽 엄지발가락에 프레시를 고정시켜 보세요.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계속 고정시켜 봅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엄지발가락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엄지발가락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있는 그대로 다시 해보세요. 자, 감각적인 느낌은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안 해보신 분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발가락이 있다는 느낌 또는 없다는 느낌, 발가락이 따뜻하거나 차거나 한 느낌, 발가락이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 발가락이 양말과 닿아있는 느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과 닿아있거나 떨어져 있는 느낌, 엄지발가락이 공간을 차지하고 위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 콕콕 쑤시거나 저리거나 띵 하거나 거칠거나 반질반질한 느낌, 엄청나게 많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엄지발가락에 오롯이 프레시를 고정시키고 올라오는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려보세요. 이런 느낌들은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괴롭게 느껴지고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즐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느끼기만 합니다. 또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기만 합니다. 느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의 발가락도 천천히 프레시를 비추면서 살펴보세요. 발가락이 따로따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발가락이 한 덩어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느껴지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바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발가락에서부터 엄지발가락 아래쪽 그리고 몸폭 펴 있는 발의 중간 부분에서 발뒤꿈치까지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발바닥 표면에 불고 발바닥이 뻣뻣하거나 부드러운 느낌, 발바닥이 축축하거나 촉촉하거나 뽀송뽀송하거나 또는 발가락에 무거운 또는 가벼운 통증들, 표면의 느낌들, 양말과 닿아있는 온도감들, 어떤 느낌이든 느껴지는 대로 그냥 느끼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이제 발등 살펴보세요. 발등으로 옮깁니다. 바디 스캔은 이런 방식으로 주위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옮기면서 주의라는 에너지가 닿은 신체 부위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종의 윗바사나 같은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를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중력을 갖고는 다르지만 또 일정 시간 동안은 발바닥이면 발바닥, 발가락이면 발바닥에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집중 수련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발목 살펴보세요. 발목을 안쪽에서부터 프레시를 안쪽을 보세요. 발목 앞쪽을 보시고 발목 바깥쪽을 보시고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이 있는 뒤쪽 발목 뒤쪽과 바닥 사이의 공간도 느껴보세요. 바닥과 닿아있는 발뒤꿈치 쪽도 느껴보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프레시를 돌렸는데 그대로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무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허벅지 거쳐서 골반까지 올라갑니다. 바닥과 닿아 있는 허벅지 부분, 바닥과 닿아 있지 않은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앞쪽. 자, 골반까지 갔으면 왼쪽 엉덩이 잡혀봅니다. 바닥과 닿아 있는 엉덩이의 경계면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못 느껴도 괜찮습니까? 살이, 엉덩이 살이 바닥과 닿아 있는 부분에 경계면이 있어요. 살펴보세요. 자, 그대로 오른쪽 엉덩이도 살펴보세요.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바닥에 많이 닿아 있는지, 어느 쪽이 더 묵직한지, 느낌이 같은지 다른지. 자, 그대로 오른쪽 엄지발가락까지 쭉 내려보세요.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주의를 오롯이 모아봅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의 다른 곳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알아차리고 웬만하면은 제가 안내하는 곳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통증 자체를 그냥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통증 부위로 내가 숨을 쉴 때 그 부위로 숨이 들어오고 그 하고 내쉴 때 그 부위로 숨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엄지발가락 말고 나머지 발가락 살펴보세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프레시 미쳐서 프레시를 미치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색깔이 이렇구나. 모양이 이렇구나. 알듯이. 프레시를, 마음의 프레시를 엄지발가락에 해줬더니 엄지발가락이 따뜻하네. 무거운 느낌이 있네. 저릿저릿하네. 양말도 다 있네.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또 제발 저 갈라오는데도 끌고 저기요 이렇게 웃지 마시고 다 계실 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아까 이제 들숨과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허리가 바닥에 안 붙더라고요. 네. 허리가 바닥에 안 붙는 거는요, 그거는 들숨 날숨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신경이 쓰였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 골반이 굳어서 그래요. 이 해부학적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골반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두툼한 대퇴로 해가지고 두 개의 다리가 하고 골반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척추가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골반이 앞으로 뒤로 잘 움직여줘야 상하 연결이나 이런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반 운동이 좀 섹시한 운동입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골반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골반의 움직임을 자꾸 알아차리는 것은 몸 전체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잘 움직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아요. 골반이 굳어버리면 중심이 굳는 거예요. 조금 비약이지만 여기가 굳잖아요. 그럼 다른 데도 굳어요. 몸이 굳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굳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실 때 자꾸 편안한 상태를 만들고 명상을 하려고 하는 게 명상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굳어져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면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게 짜증이 나고 그걸 버리고 싶어지고 야릇하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은 요거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매달리고 싶어지고 소위 착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숨을 내쉴 때 허리가 이렇게 그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도 되는 한번 것 보여주세요. 제가 나중에 아니
이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아니 때 누워 있을 때.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배꼽을 뒤로 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 골반이 요렇게 요거를 그래서 전만이라고 해요. 전만.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굽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두면 다시 골반이 이렇게 되죠. 그럼 허리가 여기 두 개의 곡선이 있거든요. 척추가.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 창립청의하고요 특강 모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귀가하시는 일까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